예, 반갑습니다. 저는 오산에서 개원하고 있는 정윤섭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맡은 주제는 인슐린 저항성, 그것과 연관돼서 생기는 각종 비만, 당뇨, 그리고 각종 성인병, 그거에 대한 여러분들에게 큰 개념을 갖다가 알려드리고자 제가 기획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인슐린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아까 최윤재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인슐린이 하는 작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먼저 인슐린이 수용체에 작용을 하면 이와 같이 포도당 통로를 이렇게 통합니다. 그래서 세포 밖에 있는 포도당이 몸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죠. 그리고 에너지로 사용하고 남은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저장하게 이렇게 하고요. 그래도 남는 포도당을 우리가 이와 같이 해당 작용을 통해 가지고 지방으로 이렇게 합성하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이 찌는 게 지방이 만들어지는 게 여러분 지방을 많이 먹어서 살이 찌는 게 아니에요. 뭘 먹어서 되죠? 포도당을 먹으니까 인슐린이 그걸 지방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내가 왜 살이 찌는지. 왜 안 넘어가? 그 다음에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 저항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생리적인 물질이 높은 농도로 과도하게 오랫동안 되면 세포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둔감해지는, 즉 다시 말해서 작용 효과가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저항성이라고 그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을 보여주는 이게 그림인데요. 자, 보시면 인슐린이 인슐린 수용체하고 결합합니다. 이게 노란 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포도당 그 통로가 열리면서 세포 밖에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면 자, 포도당 통로가 열려도 세포 밖에 포도당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세포 안이 에너지원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에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말은 세포 안팎으로 에너지원이 막 넘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러시아워 때 여러분 만원 지하철 타실 때를 생각하시면 돼요. 손님들이 열차를 타고 싶어도 꽉 차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인슐린 저항성이에요. 이걸 승무원들이 막 밀어넣잖아요, 억지로. 자, 이런 상황이 바로 이 승무원이 하는 역할이 인슐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려면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넘쳐야 돼요. 그 넘치는 과정을 보시면 포도당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여러분 인슐린이 분비가 되죠. 그리고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 세포 내에서 인슐린 작용에 의해서 지방이 많이 합성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도 말한 대로 넘침 현상이 일어나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인슐린 효과가 떨어지니까 그걸 더 올리려고 인슐린을 더 많이 분비되고 그렇게 되면 다시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하는 이러한 포지티브 피드백, 그러니까 자기 강화 회로가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 회로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쉽죠? 자, 그래서 이 세포 안팎의 에너지 준위 상태에 따라서 이 세 가지 경우의 수를 나눠볼 수가 있는데 세포 안팎으로 에너지가 적당한 경우가 이게 정상적인 상태고 좌측에 보이는 경우는 세포 바깥에는 에너지원이 많아요. 근데 세포 안에는 에너지원이 부족한 내부 기근 상태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죠? 인슐린이 부족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죠. 그래서 바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제1형 당뇨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쪽 우측에 보면 세포 밖에도 에너지원이 많고 세포 내부에도 에너지원이 많아서 넘치는 상태. 바로 이게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제가 말했죠. 바로 이 인슐린 저항성 때 생기는 병이 바로 제2형 당뇨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인체 대사 모델에 적용을 해가지고 쉽게 설명을 하면, 자, 우리 사람의 몸을 하나의 방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인슐린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인슐린이 부족하면 방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안에 아까 말한 글리코겐 냉장고가 있는 정도면 충분해요.
여러분 중에 살이 찌고 싶어도 막 아무리 해도 찌지 않는 분이 있죠. 바로 그런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원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슐린이 막 풍부하게 넘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슐린이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는 이런 원룸 모델을 가지고는 설명이 안 돼요. 방이 2개가 있다고 가정을 해야 돼요. 그 2번째 방에는 지방 저장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인슐린 저항성 제2형 당뇨를 가지시는 분들은 바로 이런 투룸 아파트에 사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다르다라는 걸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방에 원룸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제1형 당뇨에 걸리고 투룸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제2형 당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당뇨라고 해도 이렇게 살이 계속 말라가는 당뇨, 이게 제1형 당뇨고요. 그 다음에 물만 먹어도 실제로 그렇지는 않지만 하여튼 살이 계속 찌는 당뇨가 바로 제2형 당뇨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 당뇨에도 이와 같이 이 제1형과 2형은 완전히 서로 다른 병이에요. 그 점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아까도 인슐린 레벨이 높기 때문에 세포 안에서 지방 축적이 많이 된다고 그랬죠. 예. 그런데 그 지방 축적이라는 거는 이제 각 세포에서 되고 맨 마지막에 쓰고 남은 에너지가 모이는 데가 어디예요? 간이기 때문에 지방간이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은 지방간 생성과 병행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방간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신 분은 내 몸에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방간은 알코올에 의해서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코올성 지방간,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인슐린 저항성은 당분에 의해서 생기기 때문에 비알코올성 지방간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일반인들한테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는 이건 비알코올성이라고 그러지 말고 그냥 당분성 지방간이라고 말해야 된다. 이게 제 주장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투룸을 가진 사람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얘기한 건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인슐린 저항성 회로가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병을 고치려면 인슐린 저항성 회로를 끊어야 되는데, 인슐린 저항성 회로를 끊지 못하게 되면 이게 추진력, 동력이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 각종 대사장애를 일으키게 돼요. 그 대사장애를 일으키는 것 중에 가장 또 대표적인 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 회로가 이쪽에서 돌죠.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가다 보면 언젠가는 당뇨 회로를 만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체내에 인슐린 작용에 의해서 지방이 많이 축적이 되니까 뱃살이 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췌장 주변에도 지방이 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수점에 가면 췌장에서 인슐린 세포를 분비하는 베타 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죠. 바로 그렇게 되면 인슐린 분비도 양이 떨어지기 때문에 혈당이 올라가는 그 시점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다시피 당뇨 회로가 또다시 저쪽으로 형성이 돼서 이 두 회로가 막 돌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 몸속에서 대사는 아수라판이 일어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 점을 분명히 알고 이 회로를 끊도록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그럼 인슐린 저항성을 발생시키는 그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면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슐린 저항성은 투룸을 가지고 사는, 투룸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인슐린 저항성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후천적으로, 환경적으로 이와 같이 식생활에서 당분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할 때, 바로 이때 인슐린 저항성에 걸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활동적인 생활 태도. 하루 종일 실내에서 앉아만 있고 활동은 안 하고 밤에 잠도 안 자고 그리고 스트레스는 많이 받고, 이런 분들이 바로 이런 인슐린 저항성에 잘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인슐린 저항성에 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간과하지만 무심코 먹는 약물, 약 좋아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이 약 많이 먹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약이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시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환경 속에 독소가 많거든요. 이런 환경 독소들이 역시 몸 안에 염증을 일으켜서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점을 잘 알고 이런 위험 요인들을 회피해야만 인슐린 저항성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점 말씀드리고요. 중요한 건 자, 그런데 제가 인슐린 저항성은 당분의 지나친 섭취가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얘기했는데 당분에는 포도당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과당도 있어요. 그런데 인슐린 저항성 얘기를 할 때는 항상 포도당만 등장하고 과당은 등장하지가 않아요. 이거는 숨은 당으로 있습니다. 마치 데모하거나 사회적으로 불안한 그런 괴담을 퍼뜨릴 때 그 괴담을 퍼뜨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대중 속으로 싹 숨어버리고 자기 모습을 감춰버리죠. 예? 그럼 그거하고 똑같은 놈이 바로 이 과당이에요. 전 그래서 이 과당을 비겁한 당이라고 말하는데 이 과당은 포도당보다도 10배 내지 20배 정도 더 인슐린 저항성을 잘 일으키는 당분으로 돼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게 왜 인슐린 저항성을 잘 일으키냐? 포도당보다도 중성지방 합성을 더 잘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활성산소 발생도 더 많이 일으키고 그리고 요산 레벨도 더 많이 일으킵니다. 이 중에서 참고적으로 이 요산 레벨만 보면 여러분 요산 레벨이 증가돼서 오는 병이 아까도 말씀하셨더니 통풍, 그죠? 또 뭐 있어요? 혈압이 높아지는 거, 고혈압도 이 요산 레벨이 증가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의과대학 교과서를 봐도 요산 레벨의 증가가 전부 다 뭘? 퓨린계 단백질의 과다 섭취로만 나와 있지 과당을 많이 먹어서 요산 레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어느 한 구석에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분명히 지적하지만 여러분들이 과당을 많이 먹으면 요산 레벨이 올라간다는 사실 꼭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활 속 주변에서 과당이라는 걸 색출해내는 작업을 하지 않는 한은 바로 인슐린 저항성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왜 이렇게 성인 10명 중에 7명 내지 8명이 지금 인슐린 저항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인슐린 저항성이 폭발적으로 늘게 된 것이 포도당이나 전분과 같은 전통적인 탄수화물 섭취가 늘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과당 섭취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과당은 비겁하기 때문에 혼자 있질 않고 꼭 남하고 같이 있어요. 어디에 있죠? 포도당과 같이 섞여 있는 게 설탕이고 또 마찬가지로 옥수수 시럽이나 과일 시럽 이와 같은 각종 여러분들이 잘 먹는 시럽, 과일 주스 이런 데 꼭 과당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과당을 색출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절대로 인슐린 저항성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인슐린 저항성을 놔두게 되면 나중에 이제 고혈압, 당뇨, 심장병 이런 각종 성인병 진단을 받는데 그것을 받기 전까지 여러분들 그 인슐린 저항성으로 나타나는 증상 대표적인 거 7가지를 제가 뽑았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뱃살. 여러분들이 뱃살이 늘어나면 그건 자신의 몸에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늘 피곤하고 갑자기 그다음에 밥을 먹고 나도 주전부리를 자꾸 해요. 또 먹고 싶어가지고 오후에 슬럼프에 빠지고 집중력도 저하되고 또 식사를 거르면 남편들이 집에 와서 밥 안 주면 막 짜증내죠. 예? 그런 남편은 인슐린 저항성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이 들면 여러분 어떻게 밤에 소변을 볼러 자주 깹니다. 이게 전립선이 이상해서가 아니에요. 바로 몸 안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기 때문에 밤에 소변 누러 자꾸 깨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거 피부에는 여러 가지 쥐젖 생기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건강검진을 받잖아요. 건강검진을 봐주면 체중이 증가돼 과체중입니다. 또 혈압이 좀 높습니다. 혈액 검사상으로는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높습니다. 이런 정도로만 나와요. 그렇죠? 어떤 특정한 병명을 부여받는 건 아닙니다. 바로 이런 상태가 지금도 아마 건강검진에서 이런 소견을 판정받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런 소견을 받을 때가 바로 여러분들 몸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단계에서 빨리빨리 미리 자각하고 자신의 식생활 습관을 바꾸면 치료가 잘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끝까지 버티면 어떻게 되나 보죠. 네? 자, 이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상태에서 끝까지 버티게 되면 지방간은 더 심해지겠죠. 그리고 비만, 고지혈증, 혈압 올라가겠죠. 그리고 마침내 혈당도 올라가면 우리가 당뇨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와 같이 대사 항목 여러 분야에서 이상소견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있는 경우에 우리가 그런 경우를 대사증후군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대사증후군이 오게 되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요거를 혈당만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혈당 기준이 저렇게 넘어가게 될 때 우리가 당뇨 이렇게 말하고 그 당뇨 전 단계를 우리가 그 이전 단계를 우리가 당뇨 전 단계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당뇨 전 단계에서부터 하여튼 인슐린 저항성이 기본 기전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는 저 인슐린 저항성 저 회로를 끊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대사증후군을 나타내주는 아주 대표적인 그림인데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빙산에서 수면 위에 나타나는 건 10%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비만,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과 같은 것 등이 여러분 진단을 받고 그다음 평가를 받았다고 손 치더라도 그거는 수면 위에 나타난 10%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비만,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을 갖다 치료하기 위해서 암만 약을 먹어도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제가 단언코 말하지만 저 수면 밑에 90%의 몸통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바로 그 몸통이 뭐냐면 인슐린 저항성. 그리고 최근에 요즘 우리 같은 세상에서 노폐물, 독소, 쓰레기들이 많이 축적이 돼 있죠. 어디에? 지방 속에 축적이 돼 있죠. 우리 몸 속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약을 써도 저 위에 있는 병이 해결이 안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인슐린 저항성이 작동을 할 때 어떤 사람은 고혈압이 되고 어떤 사람은 아직 고혈압이 당뇨가 안 되고 어떤 사람은 당뇨가 되고 하는 그런 차이를 보이는데 그 이유는 췌장에서 인슐린을 생산하는 보상성 기전이 잘 작동되고 있을 때 그때는 고혈압이 생기고 당뇨는 아직 안 생기죠.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가면 드디어 췌장도 아주 피로하고 부담을 받아가지고 인슐린 생산을 갖다가 떨어뜨리게 되죠. 그 시점이 되게 되면 제2형 당뇨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계속 진행을 해서 혈액순환 장애, 즉 심장이나 뇌졸중도 일으키고 그리고 아주 미세혈관, 그 모세혈관 레벨에서 순환 장애를 갖다가 일으켜가지고 저기 망막병증, 신경병증 또는 신장병증과 같은 그런 당뇨 합병증이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이 흐름을 그대로 방치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당뇨 환자가 이제 당뇨 합병증이 발생하는 기전을 놓게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많은데 당뇨에서 당뇨 합병증이 발생하는 건 결국은 혈관에 염증이 생겨서 생기는 그런 혈액순환의 장애입니다. 그럼 이런 혈액순환 장애의 원인이 뭐냐? 기존 현대의학에서는 혈당이 높아서 이렇게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이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설명을 해왔어요. 그렇지만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 현재 확실히 새롭게 밝혀진 거는 혈당이 높아서도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인슐린 레벨이 높아서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 저하가 같이 온다. 그렇다고 보면 과연 제2형 당뇨에서 적어도 제2형 당뇨에서 인슐린 주사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가? 보십시오. 인슐린 주사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가? 여러분, 인슐린 주사를 사용해도 합병증을 막을 수 없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 저하가 오게 되면 결국은 혈액순환 장애가 오고 국소적인 장기의 저산소증이 오면서 각종 병이 생기죠. 그렇지만 제가 시중에서 보면 많은 의학 전문가들이나 또는 일반 광고를 보면 모든 만병이 혈액순환이 안 돼서 옵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광고들 많이 들으셨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지금까지 쭉 보면 혈액순환 장애는 뭐예요? 지금까지 제가 말한 그런 대사장애가 먼저 오고 그런 흐름의 중간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하나의 중간 결과지 이게 제일 원인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혈액순환이 모든 만병의 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는 약이나 의료기기를 팔기 위한 사람들의 말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려면 모든 만병의 원인은 뭡니까? 당분의 과다 섭취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여러분, 당분을 과다 섭취했습니다. 특히 과당을 많이 먹고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 회로가 생겼어요. 그런 그 인슐린 저항성 회로를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대사장애가 온다고 그랬죠? 예? 아까 그 빙산, 큰 빙산을 생각하세요. 그래서 내 몸에 대사증후군이 발생하고 이것을 그대로 놔두게 되면 혈액순환 장애가 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혈액순환 장애를 그대로 놔두게 되면 국소적인 장기, 조직에 있어서의 저산소증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 발생하는 게 뭐예요? 암도 그래서 발생하는 거고 치매도 그렇고 통풍, 그다음에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무릎 관절의 마모, 뭐 골다공증, 남자들 같으면 전립선 비대, 여자들 같으면 유방이나 난소의 낭종 이런 것들이 다 바로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인슐린 저항성 회로를 바로 모든 성인병의 뿌리라고 제가 단정 짓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 큰 흐름에 요즘 유행하는 말로 빅픽처를 갖다가 볼 줄 알아야 돼요. 알겠죠?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빅픽처의 가장 뿌리가 뭐예요? 시발점이 인슐린 저항성. 그보다 더 한다면 바로 당분의 과다 섭취다.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만성적인 성인병은 약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음식으로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런 이론적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당뇨를 어떻게 치료해 왔느냐? 인슐린 저항성 제2형 당뇨를 현대의학은 어떻게 치료해 왔어요? 약, 인슐린, 그리고 식이요법을 강조하긴 했죠. 그렇지만 저지방 식단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운동. 이 중에서 운동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체내에서 인슐린 레벨을 올리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느냐? 바로 인슐린 레벨을 낮추는 방법으로 우리가 치료 전략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인슐린 레벨을 낮추는 게 바로 뭐예요? 제가 알고 있는 한은 식이요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몸속 대청소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식이요법도 탄수화물을 적게 먹는 그 방법 말고는 없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제가 당뇨병 환자 사례 한 예를 갖다가 얘기하겠습니다. 이분은 지금 60세고요. 지금부터 30년 전에 당뇨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임신성 당뇨가 있었겠죠. 예? 그래서 전반부 15년 동안은 그냥 대학병원 다니면서 당뇨약과 인슐린 주사까지 맞으면서 당뇨를 관리를 했어요. 그러다가 15년 전에 어쩌저쩌 해서 저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을 설득해서 모든 약을 끊까 그리고 탄수화물을 줄이는 식이요법을 시행하자라고 겨우 설득해서 그렇게 한 결과 그리고 몸속 대청소도 같이 하고 그래서 3개월 만에 23kg를 감량을 했습니다. 당뇨에서 다 빠져나왔죠. 그리고 그와 같은 식이요법을 잘 유지를 하면서 근데 지금 현재까지 합병증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환자의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당뇨 환자한테 식이요법을 하라면 처음부터 겁을 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밥을 끊고 고기, 지방 이런 것만 먹느냐. 거부감을 보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환자에서처럼 우선 딱 3개월만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 환자가 평생 그러면 밥을 안 먹고 탄수화물을 안 먹고 살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또 탄수화물을 먹어서 혈당이 더 오르게 되면 다시 와서 몸속 대청소하고 또 다시 저탄수화물 식단하고 또 오르게 되면 또 다시 그 같은 식단을 반복하고 이걸 학문적으로 고상하게 얘기하면 사이클릭 로우캅 다이어트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이분이 약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사이클릭하게 로우캅 다이어트를 하면서 지금까지 15년 동안 아무 합병증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분을 만약에 약과 주사를 이용해서 철저하게 혈당 관리를 했다고 했을 때 과연
후반부 15년 동안 당뇨합병증이 없이 건강하게 이렇게 지내고 있을까요?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이런 생각을 뒷받침해 주는 연구가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유명한 의학저널의 2008년도에 나온 저널이거든요. 여기에서는 당뇨 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한 그룹은 약과 주사를 사용을 해가지고 혈당을 철저하게 낮춘 그룹이고요. 또 한 그룹은 그냥 통상적으로 당뇨를 관리한 그룹, 두 그룹으로 나눠서 사망률이 어떻게 되는가 추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차이가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부터 차이가 나요? 6년째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데 어느 쪽이 더 사망률이 높게 나왔을까요? 약과 주사를 써서 혈당을 철저하게 낮춘 그룹에서 오히려 사망률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6년째 이 연구가 중단돼 버렸어요. 왜? 이 연구를 더 계속하게 되면 사망률 차이가 더 나서 약과 주사를 쓴 그룹이 더 높은 사망률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약과 주사로 병을 고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무심코 먹는 많은 약물들이 실제로 당뇨 발생에 많이 기여를 하고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먹는 고지혈증 약이에요. 고지혈증 약을 무심코 먹는데 그게 당뇨 발생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저기 스타틴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항생제, 그 다음에 고혈압 약물, 그 다음에 여성 호르몬제 이런 것들 다 당뇨 발생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걸로 돼 있어요. 더군다나 가관인 것은 당뇨병 환자에게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먹는 당뇨약, 이 당뇨약들 있죠. 그중에 설포닐 유레아, 메글리티나이드, DPP-4 이니비터 이런 약들은 전부 다 혈당은 비록 낮출지 모르지만 몸 안에서 인슐린 레벨을 높이기 때문에 절대로 당뇨의 그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마치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한테 술 먹이고 마약 먹이면서 그 중독 회로에서 빠져나오게 치료한다고 하는 거나 똑같은 방법이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그래서 이제 당뇨 치료의 실전 프로토콜을 말씀드리는데 크게 이 세 분야가 있는데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식이요법에 대해서만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당뇨 치유식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조건은 바로 이건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조건은 바로 이 체내 인슐린 레벨을 떨어뜨리고 체중 감소를 일으키는 그런 식단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단으로 지금까지 잘 알려져 있는 게 서양에서는 지중해식 다이어트, 그 다음에 팔리오 다이어트, 그리고 케토제닉 다이어트예요. 그리고 우리 동양에서는 전통적으로 예로부터 생채식 다이어트, 또 매크로바이오틱스 이런 자연식이 바로 이겁니다. 이런 식단의 공통점은 결국은 뭐냐면 혈당과 인슐린 레벨을 올리는 정제 탄수화물의 섭취를 줄이고 대신에 같은 탄수화물을 먹더라도 건강한 탄수화물, 그리고 양질의 지방, 또 좋은 그런 육류, 이런 단백질 이런 걸 먹자는 게 바로 이런 식단의 공통점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그런데 이 중에서 환자들한테 적용해 보는 거 가장 효과가 좋은 게 뭐냐? 바로 이 케토제닉, 오늘 말하고자 하는 저탄고지 다이어트가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특히 제2형 당뇨에서. 그래서 제가 이 케토제닉 다이어트를 권하면 많은 환자들이 내가 탄수화물 줄이는 거 그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왜 지방을 많이 먹으면 당뇨가 낫고 살이 빠지고 그럽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예. 제가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슬라이드를 준비했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지방을 많이 먹게 되면 여러분 몸 안에서 케톤이 생기거든요. 이 케톤도 역시 포도당과 같은 에너지 영양 물질입니다. 이 케톤이 몸 안에서 증가를 하게 되면 우선 케톤의 작용이 첫 번째가 바로 인슐린 효과를 상쇄시키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인슐린 작용이 뭐죠? 지방을 많이 합성하는 거죠. 반대로 케톤은 지방을 많이 분해하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치료가 되는 겁니다. 또 케톤은 우리 몸 안에서 열 생산을 증가시켜 가지고 대사율을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를 만드는 게 아니라 바로 열 생산을 하는 언커플링 작용에 의해서 열 생산을 많이 해서 체온을 유지시켜 주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가 많이 일어납니다. 또 케톤은 그 자체가 g당당 4칼로리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거든요. 이게 소변, 호흡을 통해서 막 빠져나가니까 여러분들이 체중이 감량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슐린 저항성과 당뇨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요약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제 탄수화물, 특히 과당 같은 걸 많이 먹으면 인슐린 저항성 회로가 생긴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것이 그냥 진행되면 대사 장애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걸 또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여러분 몸에서 혈액순환 장애가 생겨서 각종 저런 병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걸 또 그대로 놔두게 되면 각종 성인병이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큰 그림, 제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 빅 픽처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꼭 기억하고 있어야지만 이런 각 병을 갖다 해결하는 해결 방법을 여러분이 찾으실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럼 그 해결책이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건 몸 안에 에너지원이 너무 넘쳐서 생기는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넘치는 에너지원을 덜어내야 돼요. 덜어내기 위해서는 먹는 걸 줄이고 피하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먹되 뭘 먹어야 돼요? 탄수화물을 줄이고 건강한 지방을 많이 먹는, 또 육류를 많이 먹는 그런 식생활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지 않는 이런 식이섬유나 저항성 전분이나 식초, 각종 허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식탁에 많이 올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활동을 많이 해서 에너지 발산을 늘리셔야 되고요. 그리고 몸 안에 쌓인 각종 몸속 쓰레기, 노폐물, 독소, 염증 물질, 또 호르몬 찌꺼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몸속 대청소를 통해서 여러분 정기적으로 몸을 청소하셔야지만 됩니다. 목욕탕에 가서 몸 겉만 닦는 것이 아니라 몸 속을 닦아낸다는 그런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지만 이런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성질환은 개인의 책임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저는 똑똑한 사람만 만성질환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제가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는 저한테 온 환자 중에 제2형 당뇨로 온 사람은 주저없이 저는 저탄고지 식사를 권합니다. 그렇지만 제1형 당뇨는 저탄고지방 식사를 권하게 되면 처음에는 약간 좋아지는 듯 하지만 나중에 에너지 저하에 빠지거든요. 어차피 이 환자들은 인슐린을 갖다가 조금은 주입을 해가면서 가야 되는 환자이기 때문에 인슐린 사용량을 최소로 낮추고 에너지는 가장 많이 올리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런 분들에게는 저탄고지보다는 나중에 체인지해서 건강한 탄수화물, 채소, 알칼리성 식단 그리고 발효식품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요약해서 건탄채알발 식단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같은 당뇨라도 이같이 우리가 식이요법을 권하는 방법이 달라야 되고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 맞게 식사요법을 다르게 권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너무 빨리 얘기하다 보니까 이 큰 빅픽처에 있는 많은 내용들을 이렇게 짧게 30분 안에 설명하려다 보니까 좀 너무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온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거에 관해서 쓴 책이 3권인데 이 주제로 당뇨에서 빠져나오기, 건강한 지방을 먹자, 그리고 탄수화물의 함정이란 책이 있으니까 이 책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 여러분들 이런 인슐린 저항성과 비만 당뇨에 걸리신 분들이 왜 이런 병에 걸렸습니까? 예, 먹는 거를 갖다가 잘못 먹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먹은 온대로 그대로 드시면 이 고리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없죠. 약하고 주사를 맞으면, 그러니까 일반 식사를 해오면서 지금까지 해온 식사를 그대로 먹으면서 약하고 주사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이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치유를 원하는 자는 치유식만 먹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가 그런 의미에서 치유식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네이버에 저도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양생치유식이라는 카페를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 여기 들어오시면 내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가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만이 생각하고 있는 나의 치유식, 나는 이렇게 치유했다라고 소개할 만한 치유식이 있으면 여러분 여기다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맨 마지막 자꾸 강조하는 거는 약과 주사나 이런 걸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식생활 스타일, 먹는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려고 해야만 문제가 해결된다. 여러분 이렇게 똑똑한 현명한 소비자도 되고 현명한 환자가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영화관 내려오지 마시고요.